자, 이번 시간에는 4.19 혁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에 저항하면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3.15 부정선거를 그 시작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 당시에 반공 독재와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에는 이승만과 그리고 부통령에는 이기붕이 당선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을 하면서 특히 마산 지역에서 시위대 경찰에 발표하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3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좀 살펴보면서 하자면 우선 첫 번째가 바로 3.15 부정선거 방금 얘기했었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지금 3인조 5인조 투표라 그래서 대표적인 부정선거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김주열 군의 시신이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되죠. 최루탄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김주열 시신이 이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이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특히 서울에서 시위대가 경무대 앞에 진출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해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바로 4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19 혁명 이렇게 부르는 게 되는 거고 이후에 대학교 수단이 시위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라는 그런 플랜카드를 내세우면서 시위하면서 결국 이승만이 하야를 하면서 물러났다는 것을 이제 하야라고 해요.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4.19 혁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의의는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특히 학생들과 시민이 민주혁명으로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4.19 혁명 이후에 다양한 민주화 요구가 분출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6.25 전쟁 중에 일어났었던 민간인에 대한 그런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오랫동안 북진 통일과 같은 무력 통일론에 집중했던 이승만 정권의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방향의 평화 통일론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공 정책에 억눌려 있던 평화 통일 운동이 활성화가 되고 대표적인 평화 통일론으로는 중립화 통일론 등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때 나온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식의 이제 그리고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가 이런 식의 그 구호들이 이 시기의 평화 통일 운동 차원에서 나오게 돼요. 자, 한편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시기를 장면 내각이라고 합니다. 장면이 당시에 총리였어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통한 국회 양원제로 개헌이 되면서 이제 총리로 장면이 그리고 대통령으로는 윤보선이 선출되는 내각 책임제의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이 4.19 혁명 후에 이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많은 시위들이 거세지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장면 내각을 당시에 5.16 군사 정변이라고 하는 당시에 육군 소장이었던 군인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결국 장면 정권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4.19 혁명으로 일어났던 국민적 요구가 또 한 번 이제 가로막히게 되고 이제 군사 정권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5.16 군사정변과 그래서 이후에 수립된 박정희 정부를 좀 살펴보자면,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5.16 군사정변은 군사력을 앞서서 민주적 헌정을 유린한 군사 쿠데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와 군부는 국가재건회의를 구성하면서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탄압하며 했고요. 특히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초헌법적인, 헌법을 초월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집권을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중앙정보부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개헌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또 헌법을 바꾸고 자신이 만든 정당인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모든 것을 경제 성장에 올인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일 간의 식민지 배상 문제로 이 국교가 아직 맺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것을 이제 서두르게 되죠.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한일 협정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국교가 정상화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특히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발전이 꼭 필요했고, 이를 필요로 한 경제 자금을 이 한일 협정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해요. 자, 한편 이러한 한일 협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도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 미국은 한미일 동맹 체제를 통해서 당시에 그 소련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잇는 그런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한일 협정이 대단히 졸속적이고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당시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른바 6.3 시위라고 하는데, 특히 한일 협정의 내용을 보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죄나 그리고 제대로 된 배상이 없어요. 무시됐고, 특히 약탈된 문화재 등 이런 것들이 무시된 채 회담이 진행되면서 굴욕회담이다 라는 그러한 많은 비판 속에서 이름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면서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경제개발 자금에 필요한 그런 자금은 확보했지만, 그로 인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죠. 자, 한편 두 번째로 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관련해서 두 번째가 바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합니다. 무려 10년 가까이란 기간 동안 연 32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이제 보낸 사건인데요.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이 한국군을 파병 요청하면서 한국군의 현대화라든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그러한 기술이라든가 차관 이런 것들의 제공을 약속을 하게 되고요. 이런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자금들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했고요. 이것을 흔히 베트남 특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군의 전력 등이 이 과정에서 증강된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약 5천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으셨고요. 특히 전쟁 중에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의 민간인들이 학살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인과 그리고 베트남 여성 간의 혼혈 문제죠. 라이따이한이라고 하는 그런 혼혈의 문제도 이때 이제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이라고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은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장기 집권을 도모하면서 또 한 번의 개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엔 삼선을 개헌을 통해서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통령상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자, 이때 이 박정희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던 인물이 당시에 야당의 김대중이었고, 이후에 박정희 정권을 장기 집권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삼선 개헌을 통해서 무리하게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1972년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름하여 유신체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그 유신체제의 성립 과정에서의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그동안 이 박정희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 반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는데, 문제는 이 시기쯤 오게 되면은 이러한 냉전 체제가 반공주의의 가장 기틀이 되는 게 냉전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의 그러한 갈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의 첫 시작을 알렸던 것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독트린을 그 시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유신체제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유신체제는 대통령 박정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민주정치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완전히 무시된 권위주의적 이름하여 독재체제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유신체제의 내용을 좀 보자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중임 제한, 다시 말하면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겼고요. 특히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을 가짐으로써 국회 입법부를 장악할 수 있고, 국회 해산권을 역시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이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대법원장과 법관의 임명권을 가짐으로써 사법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하고요.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름하여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무소불위의 그러한 권력자를 유신체제가 만들어내게 됩니다.